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는 같은 숫자와 같은 이미지를 바라보지만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 각각의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며 누군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하루로 지나가 버립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의사, 똑같은 종이 한 장인데 왜 삶의 방향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차이는 눈앞의 현실보다 그 현실을 해석하는 의식의 방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확대해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애초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한 신도가 법륜 스님께 전한 한 사연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느 신도가 스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가 40이 넘어서야 겨우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는 안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가족 문제가 생겨서 마음고생이 깊어지던 중에 몸까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나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충격에 빠져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며 절망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변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썼다고 말해주며 남은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자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나누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함께 갔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그날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넉 달을 더 살 사람을 위로한 셈입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걱정하고 다독여줄 여유와 자비는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넉 달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핵심은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짧은 수명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짧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날짜와 기간이라는 숫자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눈앞의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관계와 사랑과 감사의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면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오늘 하루든 모두 누군가를 위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가 괴로움과 행복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현실의 버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버전을 보고 있다면 의식의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장면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찻잔 하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 찻잔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단단한 감촉이 느껴지고 눈으로 보면 색깔과 형태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뇌가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찻잔에서 반사된 빛이 눈이 막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면 뇌는 그 신호를 해석해서 찻잔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는 찻잔은 실제 찻잔 그 자체가 아니라 뇌가 재구성한 찻잔의 표상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구성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감각기관이 뇌로 전달한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 없고 박쥐가 듣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죠. 우리의 감각기관은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의 진동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대한 현실이라는 파노라마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틈 사이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각 범위가 조금만 더 넓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죠. 놀랍게도 명상이 깊어지자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산소 소비량이 감소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벤슨은 이것을 이완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의도적으로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생리적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연구는 명상이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몸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번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위스콘신 대학의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협조를 얻어 수만 시간 명상을 수행한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의 뇌에서는 감마파라고 불리는 고주파 뇌파가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감마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정보를 통합할 때 발생하는 뇌파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좌측 전두엽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좌측 전두엽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죠. 동시에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데이비슨의 연구는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만 진정한 의식의 집중 상태는 뇌 전체가 조화롭게 협력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 전체가 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마치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의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의식에는 일종의 층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평평한 한 공간이 아니라 마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위쪽 층으로 올라갈 때와 아래쪽 층으로 내려갈 때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서 경험하는 양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의식의 상승층에서는 놀랍도록 평온하고 확장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나와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몸의 존재감은 옅어지고 생각은 투명하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명상이나 깊은 몰입을 통해 인간이 스치듯 경험하는 깨달음의 순간들이 이 상태에서는 훨씬 또렷하고 길게 지속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수행자들에게서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자아 경계, 소실 현상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특별한 의식 상태가 실험으로 관찰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의식 상태를 경험할수록 현실 세계에서도 긍정적인 우연과 통찰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충만한 상태에 머무를 때 밖에서 마주치는 사건들도 마치 그 파장에 맞춰 조율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안과 혼돈의 상태에 머물 때는 일상의 사건들마저 엉키고 꼬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란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립한 하나의 버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마치 의미 있는 패턴을 이루며 일어나는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 같은 우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눈에 띄는 경험들 말입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식과 물질 세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비슷한 실수나 갈등이 반복될 때 내가 아직 같은 의식 패턴 속에 갇혀 있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물밀듯 들어올 때 지금 내 의식이 한 단계 위로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내면의 상태가 정말로 바깥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실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삶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양자 물리학에는 다중우주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실제하지만 관측 행위가 그중 하나의 현실을 선택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다만 그중 하나의 길에 발을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면이 두려움과 결핍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의식 속에서 불안과 좌절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확신과 기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희망과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 전통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쳐온 내용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칼 프리브람과 데이비드 봄 같은 학자들은 뇌와 우주가 홀로그램 구조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홀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조각 하나에도 전체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그 조각 하나만으로도 창밖의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 인간 개개인이 바로 이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들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주 전체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주의 모든 물질은 빅뱅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었고 서로 상호작용했죠. 그렇다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저 멀리 있는 별들도 근본에서는 같은 기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2600년 전 부처는 이것을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여 존재하고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연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사람 중 하나가 달라이 라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티베트 궁전에서 자라면서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죠. 나중에 그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이 라마를 만났고 그 인연으로 티베트 승려들의 뇌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만으로도 부족하다. 둘이 함께해야 한다.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냉철한 지혜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감싸 안는 따뜻한 사랑이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알미 너를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한쪽만으로는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연결된 존재인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7년마다 거의 전부 교체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물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인 셈이죠. 불교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집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감각과 생각과 의지가 모여서 잠시 나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를 작은 구슬 같은 것으로 생각했죠. 견고하고 독립적인 물질 덩어리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양자장 이론에서 입자는 장이 미세하게 요동할 때 나타나는 순간적인 표현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주가 기본적으로 장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임을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바다 위의 파도처럼 파도가 바다와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듯 입자도 장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패턴일 뿐입니다.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입자를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가 아니라 생성,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별들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별에서 왔습니다. 언젠가 그 원자들은 다시 흩어져서 다른 무언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 형태를 띠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믿는 것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그 믿음에 갇히지 않을 것. 의식은 믿음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지만 동시에 믿음 때문에 갇히기도 합니다. 처음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새로운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그 믿음이 긍정적이면 우리 현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싹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조차 하나의 틀이 되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스스로 만든 믿음의 지도를 찍고 더 넓은 미지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궁극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념과 이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마다 더 높은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을 밝혀주던 촛불을 들고 먼 길을 왔지만 새벽이 오면 그 촛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옳다고 믿는 생각도 더 큰 깨달음을 위해서는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머무르는 의식의 층과 현실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현실을 살게 되느냐를 이끌어가는 셈이죠. 생각 이전에 내면의 상태가 있습니다. 평온함, 확신, 감사 같은 내적 파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의 형태를 미리 빚어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 상태는 단순한 기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일종의 현실 설계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대 신경과학과 고대 철학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거대한 우주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가? 나의 내면 상태는 어떤 현실을 불러오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만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각자가 손에 든 믿음의 책장을 넘길 때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실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세계로 갈라지는 인간의 마음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보다 그 시간에 붙여진 의미 때문에 괴로움이 커진다는 사실을 통해 의식이 현실에 어떤 색을 입히는지 조용히 비춰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찻잔조차 뇌가 해석한 전기 신호의 결과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이미 한번 필터를 거친 그림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명상과 이완을 연구한 결과들은 마음의 상태가 호흡과 심장과 뇌의 활동을 바꾸고 그러한 변화가 다시 감정과 선택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의 깊이가 높아질수록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점은 삶의 이야기와 심리학의 통찰이 함께 확인해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풀이되는 갈등과 실수 속에서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의식의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만남과 기회가 이어질 때에는 우리 안의 파장이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이러한 거대한 이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의식과 현실 사이의 연결점을 직접 찾아보자는 조용한 제안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오늘 여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의식과 함께 모양을 바꾸는 흐름이며,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통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창조자라는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걸음은 머릿속의 이해를 넘어 각자의 삶에서 직접 그 변화를 체험해 보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